신진공의 마켓뷰입니다. 11월 증시 랠리의 핵심은 아무래도 금리 동결 그리고 이로 인한 국채금리의 하락세에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각국의 통화정책 스탠스가 빠르게 변해가고 있는데요. 오늘 우리나라도 한국은행 금통위가 있습니다. 금리 동결이 좀 우세하긴 하지만 여러 가지 챙겨봐야 될 변수들이 많습니다. 이분 모시고 자세히 얘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혜영 이베스트투자증권 연구원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벌써 11월 말이고 내년이면 또 12월이고 시간이 진짜 빨리 갑니다. 오늘의 주제 보면서 좀 얘기를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주제는 우리나라 이제 금통위도 있고 전반적으로 이 통화 정책이 좀 바뀌어가는 분위기인 것 같습니다. 간밤에 또 금리 인하 얘기들이 정말 많이 나왔고 베이지북도 발표되면서 정말 금리 인하가 예상보다 빨라지는 거 아니냐 이런 기대감이 좀 빠른 것 같기도 하고 어쨌든 일단 오늘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이제 금통위가 열리죠. 그리고 그 금통위에서는 금리 결정이 좀 동결이 유력시 되고 있다라고 보고 있는데 관전 포인트 그리고 국내 통화 정책에 대한 전망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이번 금통위에서 보실 네. 만한 관전 포인트 두 가지가 있는 것 같습니다. 한국은행의 물가에 대한 전망 한 가지일 것 같고요. 네. 두 번째는 그 가계대출과 관련해서 금융안정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되는지에 대한 스탠스의 변화 여부를 보시면 될 것 같은데 네. 물가 같은 경우에는 기존 경로가요. 8, 9월 달에 원래 물가가 3%대를 갔다가 10월 달에 좀 반락을 할 거라 생각을 했었는데 조금 더 올라갔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지난 10월 달 금통위에서 물가 안정 목표 달성 시점이 뒤로 미뤄질 가능성이 높아졌다라고 분석을 또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물가의 전망치도 지금 높아질 것이다라고 전망이 되고 있고요. 네. 이에 더불어져서 물가의 전망 경로 역시도 추가적인 물가가 상승이 나왔다가 조금 하락할 것인지 아니면 또 빠르게 둔화될 것인지 이러한 좀 방향성에 대해서 어떻게 변화를 줄 것인지를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두 번째, 대출 관련해서는요. 지금까지의 한국은행은 그 미시적인 대응으로 가계 부채에 대해서 대응을 해야 된다라는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미시적인 정책이라고 하면 정부의 규제 강화 같은 게 있겠죠. 네. 그런 것들로 먼저 대응을 하고 나서 한국은행의 금리를 인상을 이제 하는 것에 대한 고민을 하겠다라는 입장을 계속해서 보이고 있는데 지난 10월달 말에 이제 기재위 감사가 있었습니다. 이때 이제 이창용 총재가 미시적인 대응, 규제 강화를 통해서 잡히지 않는다면 금리 인상을 심각하게 고려하겠다라는 언급을 했었어요. 네. 그래서 10월달 금통위 때와는 조금은 이제 목소리가 달라진 느낌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회의에서는 어떤 식으로 또 얘기를 할 것인지 실질적으로 가계부채에 대해서 여전히 미시적인 대응만 지금 필요하다라고 평가를 할 것인지 이런 것들에 대한 변화를 보시는 게 이번 두 가지 관전 포인트가 될 것 같고요. 전망에 대해서는 일단 당연히 동결 결정을 하겠죠. 네. 다만 제가 우려하는 부분들은 지난 10월달 금통위 의사록에서요. 2명의 금통위원이 이번 회의에서 추가 인상 가능성에 대한 얘기들을 좀 하지 않았나라고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한 분의 위원은 이번 11월 금통위에서 추가 인상 여부까지 고려해서 논의를 해야 된다라고 언급을 했던 게 확인이 됐고요. 네. 또 다른 한 분은 물가 상방 리스크가 높아진 만큼 지금의 긴축 강도가 적정한지 추가적으로 강화시켜야 되는 것인지 아닌지 이런 것들에 대한 필요성을 논의를 해야 된다라는 약간 그런 뉘앙스를 보였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두 분이 이제 추가 인상에 대한 필요성 내지는 추가 인상 가능성에 대한 논의 여부 이런 것들을 언급을 한 만큼 한 명의 소수 의견 정도는 나올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전반적으로 그래도 동결이 나오겠지만 아직은 한국은행이 물가에 대한 경계심이 좀 높다라는 평가를 하고 있어서 너무 잘 아시겠지만 매파적 동결 여전히 유지를 하면서 금리를 높이지 않지만 추가적으로 인상을 할 수도 있다. 다수의 위원들이 추가 인상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있다. 이렇게 좀 얘기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매파적 동결이라는 얘기들이 나온 지가 꽤 됐고 네. 실질적으로 다 매파적 동결이라는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네. 이번에도 매파적 동결이라고 했을 때 과연 시장에서는 소위 말해서 먹힐지 네. 그러지는 않을 것 같아요. 네, 아무래도 오늘 이제 새벽
시장 이제 금리 미국 금리가 좀 많이 내려왔어요. 하락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4.2%까지 이제 미국 10년물 금리가 떨어진 상태예요. 근데 너무 잘 아시겠지만 최근에 우리나라 국고 장기물 금리가 미국의 장기물과 굉장히 커플링, 동조화가 굉장히 심하게 되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러면은 물론 우리나라 금통위가 열리기도 하고 정책이 매파적으로 동결을 한다라고 하더라도 이제 미장의 영향을 좀 받지 않을까 싶어요. 네. 그래서 장기물 금리가 좀 대폭 하락한 레벨을 지금 유지하고 있는 만큼 우리나라 장기채 금리도 오히려 좀 뭐랄까요, 좀 옆으로 횡보하거나 뭐랑 금통의 영향이 제한적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하고 있지만 그래도 물가 전망치의 상향 조정이나 내지는 성장에 대한 전망치의 유지 이런 것들은 그래도 한국은행 역시도 연준과 다르게 하이어프로 온 거 마치 이런 거죠. 원래는 한국이 연준보다 먼저 금리를 인하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강했었는데 지금은 좀 달라질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 오늘 좀 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베이지북이나 내지는 연준 위원들 최근 발언들을 보시면은 다소 도비시하게 얘기하는 부분들이 있어서 맞아요. 생각보다 금리 인하가 앞당겨지는 것이 아닌가라는 좀 의구심이 생기긴 하거든요. 근데 오히려 한국은 물가에 대한 방향성이나 금융 안정에 대한 문제나 성장의 방향성이나 물론 둔화가 되고 있지만 수출 증가율이 올라오고 있으니까요. 이런 것들에 대한 긍정적인 평가를 만약에 한국은행에서는 한다면 굳이 상반기 중에 금리를 인하할 이유가 없다라는 평가를 할 수 있거든요. 그러면은 연준은 금리를 인하하는데 한국은행은 좀 버틸 수 있는 그림도 아예 가능성이 없진 않겠구나 생각이 오히려 들고 있고요. 그럼 자연스럽게 미국과 한국과의 대내외 금리 차가 축소가 되면서 오히려 원화에 대한 또 긍정적인 평가 이런 것들도 또 나타날 수 있는 뭐 가능성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연준 입장에서는 이 10년물이 5% 넘어설 때부터는 오히려 네. 연준이 좀 달래는 느낌이거든요. 맞습니다. 이게 너무 가파르게 금리가 올라가다 보니까 자기들이 물론 경제를 좀 둔화시키기 위해서 기준금리 올리긴 하지만 너무 또 가파르게 기준금리가 그러니까 10년물 같은 경우에는 10월 말에 5%까지 갔었잖아요. 네. 그런 부분들이 조금 11월 달에 달래는 거는 리세션이 진짜 올 것 같으니까 좀 달래준 거 아닌가. 뭐 지준 영향도 좀 있는 것 같고. 네네. 그런 부분들 때문에 또 저는 또 개인적으로 또 12월 돼서는 또 금리가 너무 빠르게 내려와서 다시 또 뭐 그래도 네. 그래도 그 크리스토퍼 월러 의사도 약간 동결의 얘기는 했지만 좀 더 본다 뭐 이런 식의 여지는 남겼다라고 보고 있는데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인 게 이제 매파적 동결이라고는 했지만 시장에서 왜 이렇게 안 믿겠느냐. 이건 좀 다른 얘기긴 네. 하지만 이게 최근에 이제 중앙은행을 보는 이 시장의 어떤 의견들이 자꾸 엇나가거나 좀 네. 앞서가거나 아니면 믿지 않는 이유는 한국은행이 매파적 동결 그렇지만 내년 경제를 본다면 우리나라는 미국보다 더 안 좋을 수 있다라는 생각들이 많고 왜냐면 아까 네. 가계부채를 얘기한 것 때문에 소비가 좀 둔화될 수 있고 네. 수출 경기가 회복된다고는 하지만 생각보다 올해 경기가 글로벌 경기 선행 지수가 올라온 것에 비해서는 굉장히 더뎠단 말이죠. 네. 그렇다면은 한은이 내년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만약 하향한다면 네. 매파적 동결의 힘은 또 떨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일 것 같고 네. 한은에서는 또 어디에 이렇게 초점을 맞춰서 경제를 바라볼지 이게 굉장히 중요한 상황이라고 보고 있거든요. 어떻게 보세요? 네, 제가 여러 번 아마 말씀을 드렸던 내용이었던 것 같은데요. 한국은행에서 생각을 했었던 원래 올해의 경기 방향성이 상저하고였지 않습니까? 요 상저하고의 모멘텀 두 가지가 중국 경제 회복에 따른 우리나라의 긍정적인 효과가 있었을 것이고요. 두 번째는 IT 경기 회복을 바탕으로 한 수출 증가율의 회복이었을 겁니다. 근데 지금 후자 두 번째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10월 달 통관 기준 수출부터는 올라가고 있어요. 그래서 아마도 올해 워낙에 수출이 부진했다 보니까 올해 연말부터 내년 상반기까지는 수출 증가율이 플러스로 증가세가 이어지는 그림이 될 수가 있거든요. 그럼 결국에 지금은 뭐 소비나 투자에 이제 기대를 해서 성장이 나타나는 내수 중심의 회복이 아니라 외수, 그러니까 수출이 올라오면서 회복되면서 성장이 나아가는 그림을 지금 한국은행에서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러한 생각을 바탕으로 봤을 때 올해보다 내년도 전망치가 높습니다. 아까 그림 보셨겠지만 네. 올해는 1%대 성장률, 내년 2%대 성장률이에요. 물론 숫자가 계속해서 하향 조정되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하지만 올해보다는 내년이 나은 성장일 것이다라는 생각을 8월 달까지는 했었고 아마도 11월 금통이 이제 오늘 있을 텐데 그 회의에서도 또 전망치를 좀 낮추더라도 여전히 내년도에 대한 전망치가 높게 유지가 된다면 올해보단 낫겠지라는 생각이 여전히 갖고 있을 거거든요. 그럼 당연히
경기의 사이클로 보면은 우리나라는 올해가 경기의 저점을 지나서 조금씩 회복을 하면서 내년도쯤 계속해서 개선이 되어가는 그림들을 이제 가정을 하고 있다라는 얘기가 될 수가 있는 거고요. 예. 특히 그러한 개선의 정도나 시점이 수출 증가율이 올라오는 아마 연말 올해 초, 내년 초 이때일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도 내년 상반기까지는 경기가 이제 회복되는 그림을 보면서 물가가 조금씩 안정되는 그림을 보면서 금융 안정 측면에서는 계속해서 가계부채가 위험한 상황이 유지가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오히려 금리를 내리지 못하고 유지를 조금 하다가 하반기 돼서부터는 수출 증가율 반락하고 물가도 더 많이 둔화가 되고 했을 때부터는 금리 인하에 대한 얘기들을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여전히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이제 가계부채에 대한 문제가 소비 위축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생각을 하지만 사실 우리나라 가계부채의 비중을 보시면 주담대 비중이 굉장히 높습니다. 주택 관련된 대출 비중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사실 금리를 인상을 했을 때 이제 정말 수요 측의 압력이 급격하게 줄어들어서 물가가 떨어질지에 대한 또 고민은 있어요. 그리고 가계부채가 금리를 인상해서 대응할 수 있는 것인지에 대한 또 그 뭐랄까요 의문도 있기도 하고요. 하지만 그래도 방향성 자체가 가계부채의 증가가 계속해서 나타나면 안 되는 상황인 건 맞잖아요. 왜냐하면은 금리를 이만큼 올렸고 긴축을 가져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가계의 디레버리징이 안 되고 있는 지금 구간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제 금리를 인상하지는 않더라도 조금만 더 유지를 해서 부담을 줄 필요성은 있다는 생각은 하거든요. 그래서 아마도 금리 인하에 대한 논의는 상반기 중 특히 2분기 중엔 나올 수는 있겠지만은 실제 인하가 단행되는 시점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3분기 정도가 적절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여전히 가지고 있습니다. 하는 입장에서는 어떻게 보면 경제 성장률에 대한 하향 조정을 쉽게 못할 것 같아요. 네. 간밤에 근데 IMF에서도 2.9%의 경제 성장률을 2.7% 글로벌 네. 경제 성장률 그렇게 잡고 있고 중국도 올해보다 내년에 성장률이 내려갈 것 같은데 한국만 올해보다 내년이 좋아진다라는 거에 대해서는 아마도 다들 좀 의구심을 들지 않을까. 그리고 이거는 통화 정책의 어떠한 기조를 유지하기 위한 어떤 근거거리로 삼지 않겠냐. 굉장히 조금 시장에서는 이제는 통화 정책에 대해서 내지는 그런 중앙은행의 스탠스에 대해서 다들 이제는 좀 안 믿는 그런 분위기로 가는 것 같습니다. 근데 워낙에 올해 성장률이 안 좋았다 보니까 한국 같은 경우에는요. 그래서 아마도 뭐 기저효과도 기저효과?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기저효과가 좀 있을 것 같긴 합니다. 뭐 이익도 그렇게 봐서 올라가긴 하는데 어쨌든 이런 상황에 대한 얘기를 나누는 이유가 가파르게 지난 1년에서 1년 반 동안 전 세계 중앙은행이 다 긴축 사이클로만 이제 다 같은 방향이었거든요. 물론 네. 이제 속도라든지 긴축의 레벨이 좀 다르긴 하지만 어쨌든 지금은 연준을 비롯해서 이제 기준금리는 동결됐고 경우에 따라서는 좀 기준금리를 인하하면서 통화정책의 이제 디커플링이 다시 시작했다. 그동안에는 어떻게 보면 통화정책이 커플링 되는 긴축의 사이클이었다면 이제는 좀 디커플링 되는 그런 국면으로 간다면 이 디커플링이 됐을 때 나타나는 현상들이 있을 것 같거든요. 어떤 게 있을까요? 이렇게 디커플링이 되기 시작하면. 우선은 뭐 사실 그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있는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브라질 중앙은행을 예를 들 수 있겠는데요. 과거에도 연준이 금리를 동결하는 상황에서 브라질이 먼저 금리를 인하했을 경험이 있긴 해요. 근데 마치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죠. 미국이 금리를 안 내리는데 브라질 금리가 떨어지겠어? 떨어집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각국의 통화 정책의 사실 독립성도 중요하기도 하고요. 이러한 정책이 바뀌었을 때 금리의 방향성 자체는 그래도 추세를 타고 바뀔 수가 있다는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다만 이제 우려가 되는 부분들은 연준이 뭐 최근에 돼서야 좀 금리 인하를 빠르게 할 수 있다라는 컨센서스가 많이 만들어지고 있긴 하지만 여전히 금리를 동결을 하는 시점이 조금은 그래도 이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그래도 아직은 많이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은 선진국들의 중앙은행의 금리를 동결을 하는 상황에서 지금은 이머징 국가들만 인하를 하고 있거든요. 그럼 당연히 자금의 유출이나 내지는 그 이머징 국가의 통화의 평가 절하나 이런 것들이 나타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제 IMF나 뭐 일부 이제 국제 기관에서도 금리 인하가 먼저 나올 수는 있겠지만 선진국들의 금리의 변화가 조금은 더디게 나올 수 있으니 너무나 과격한 공격적인 금리 인하는 좀 지양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얘기들은 하고 있어요. 스피로버 효과라고 하죠. 그래서 그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이제 이머징 쪽에서 금리를 먼저 인하하는 거는 먼저 금리를 인상하기 때문에 물가도 더 빨리 먼저 떨어졌고 성장도 빨리 둔화가 되기 때문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연스럽게 이제 시차의 문제겠죠. 먼저 인상한 만큼 먼저 인하를 하고
또 그 뒤이어서 선진국들이 인하를 하기 시작을 하는 구간이 내년 하반기라면 다시금 또 통화 정책의 움직임들은 동조화되는 커플링되는 구간이 나타날 수가 있다. 그런 글로벌리한 금리의 움직임들은 일단 그래도 대다수의 중앙은행들이 금리를 인하하고 선회하기 시작을 한다면 같이 또 움직이는 구간이 분명히 온다는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렇다면 이제 결과론적으로는 이제 금리의 방향성에 대한 얘기를 좀 해볼 필요가 있는데 11월에 증시 랠리 글로벌리 특히 미국과 한국 시장이 우리나라 지수 10%나 올랐어요. 네. 그래서 올랐던 이유는 다분히 금리가 안정이 되었기 때문에 그리고 금리 안정이 우리나라 고유의 상황보다는 미국의 국채 수익률이 5%에서 지금 간밤에 4.26, 4.27, 그러니까 4.3%를 깨고 내려온 상황이기 때문에 그 거의 70bp의 어떤 강세였거든요. 너무 빠르게 내려온 것 같기도 하고 거꾸로 지금 12월을 바라봤을 때 저 채권 금리가 더 추가로 내려간다면 소위 말하는 산타랠리도 나타날 수 있거든요. 우리나라는 여러 가지 이슈가 있지만 어쨌든 금리가 안정이 되면 환율이 안정이 되고 환율이 안정이 되면 외국인이 좀 들어올 수 있고 외국인이 들어오면 대형주를 살 수 있고 그러면 또 지수가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될 수 있는데 너무 빠르게 내려오다 보니까 또 좀 걱정하시는 분들도 있고 어떻게 보세요? 국채금리 방향? 네, 그 걱정하는 사람이 전 것 같은데요. 아니, 워낙에 금리가 빠른 속도로 하락을 맞아요. 했다 네. 보니까 네. 이게 맞나라는 생각은 듭니다. 왜냐하면은 이제 기준금리 기준으로 봤을 때 미국 기준금리 상당히 5.5%임에도 불구하고 이제 10년물 미국채 금리가 4.2까지 빠졌다라는 거는 거의 스프레드가 130bp까지 그쵸, 벌어져 있는 그쵸. 상태라는 거거든요. 그쵸. 그러면 그런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조삼모사인가? 뭔가 금리가 빠져 있는 상태가 옆으로 긴다라고 했을 때 그럼 앞으로 기준금리가 인하되는 효과가 과연 반영이 될까라는 고민인 그런 건데 것도 있죠. 근데 사실 금리는 시장의 심리가 굉장히 많이 좌지우지를 하는데 지금은 좀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과도하게 조금 비둘기파적인 연준을 기대를 하는 것이 아닌가. 이제 말로는 연착륙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속으로는 이제 리세션이나 그럼 경착륙을 반영하고 있어요. 네, 반영을 네. 하는 것인가? 왜 이렇게 빠른 시점에 금리 인하를 반영을 하는 것인가? 라는 생각은 또 있거든요. 그러니까요. 근데 사실 이런 것들은 또 뭐 시장의 참가자들의 심리에 따라서 움직이는 거기 때문에 뭐 제 전망에 맞아 들어가는 금리 레벨은 아닐 수 있겠습니다만은 그래도 지금의 금리 레벨은 너무나 과도한 좀 단기 구간의 급락 내지는 하락이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하고요. 네. 만에 하나 12월 FOMC에서 시장이 기대하는 얘기를 안 해줬을 때 왜냐하면 말씀 주신 것처럼 5%대의 금리가 근접했을 때는 좀 도비 시장에 달래는 느낌이 있었고 맞아요. 조금 빨리 떨어졌을 때는 또 호키시장 발언을 했었어요. 맞아요. 그래서 과연 11월 달 FOMC에서는 금리가 5%에 근접해 있는 상태에서 이제 시장 금리가 올라간 거에 대한 영향, 효과 이런 것들을 언급을 했었었는데 그럼 12월 FOMC 같은 경우에는 금리가 4% 초반대까지 떨어져 있는 상태에서의 회의 진행일 겁니다. 그럼 이 상황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를 할 것인가? 그러면 또 매파적인 얘기를 해줘야 되는 것이 아닌가. 왜냐하면 연준도 너무나 빠른 속도 내지는 너무나 높은 레벨은 지향하겠지만 그래도 뭔가 금리가 연준의 스탠스나 연준의 방향성을 너무나 반대로 움직이는 거에 대해서 내지는 너무나 빠르게 반영하는 거에 대해서는 이제 바람직하게 보지 않을 것이라는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12월 FOMC에서 매파적인 얘기가 나올 수 있다. 소위 뭐 점도표의 변화가 원래 내년도에 지금 시장의 컨센이 한 75에서 100bp 정도 내리는 거에 대한 반영을 하고 있는데 그게 아니라 기존 점도표처럼 50bp 인하 정도에 그칠 것인지 아니면은 기준금리 레벨을 올해에 5.75까지 못 올렸기 때문에 내년도에 금리 인하의 레벨을 5.1로 유지를 할 것인지 그러한 또 매파적인 결정도 나올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물가에 대한 방향성, 실업률에 대한 방향성 역시도 당초 전망을 유지를 한다면 여전히 그래도 연착륙에 대한 기대감, 뭐 고용시장의 강함 이런 것들이 인지를 한 상태에서 전망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시장의 생각보다는 매파적인 가능성이 나올 때 시장 금리 충분히 다시금 반등이 나올 수 있다는 생각을 하고 그렇죠. 있습니다. 그리고 워낙에 내년도의 금리 방향성을 사실 그 아무도 5% 뚫고 간다 보지도 않았습니다. 하지만 어느 정도 박스권에서 움직인다라고 했을 때 지금 금리 레벨은 저는 박스권의 하단에 굉장히 붙어있는 레벨이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요. 네. 내년도 상반기 특히 1분기 같은 경우는 예산안 문제가 또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네요. 여전히 금리 중단기 금리의 상방 리스크가 잔존해 있다. 그러면은 올해 연말 FOMC의 결과가 매파적일 가능성 내년도 상반기 중에 예산안이 통과되는 데 있어서 나올 수 있는 잡음 뭐 예를 들면은 그런 게 있을 수 있겠죠. 신용등급 강등 이슈나 재정 적자 심화에 따른 국채 공급 물량 확대
가 이제 수급 부담으로 이어질 가능성 이런 것들은 또 금리의 상방 리스크이기 때문에 조금은 여전히 중장기물 중심으로는 상승할 여력이 남아있다라고 보시면서 예. 좀 더 과도하게 이제 따라서 뭐 트레이딩 매수를 하시든지 장기물에 대한 베팅을 하시는 건 조금 위험한 시점이지 않을까라 보고 있습니다. 12월 FOMC가 12월 언제 있죠? 14일 네. 한국 시간으로 14일이었던 것 같아요. 네. 새벽 4시. 14, 15인데 지금 간밤에 2년물이 네. 4.6%까지 떨어졌기 때문에 지금 5.5%, 4.6%면 거의 90에서 100bp가 차이 나 있는 상황이거든요. 네. 그러면 4번 금리 인하, 그러니까 25bp씩 4번 금리 인하를 내년에 전망하는 대부분의 월가하우스라고 보면 네. 좋게 보는, 그러니까 도비시하게 보면 네. 뭐 지금부터 금리 인하해도 2년물이 안 움직일 수도 있는 거예요, 맞죠? 맞죠. 그렇게 보니까 이제 너무 빠르게 금리가 내려온 거는 11월에는 금리 하향 조정이 상당히 시장의 상승을 주도했던 모멘텀을 제공했지만 지금부터는 12월에 들어갔을 때는 네. 국채 수익률이 소위 말해서 연준에서 좋게 얘기해줘도 잘 안 떨어질 수 있다. 너무 네. 이 가파르게 내려왔기 때문에 이렇게 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저 개인적으로도 사실은 10월 말에 30년물 국채 ETF를 사놓고 쏘수레긴 하더라고요. 네, 말씀해 주셨어요. 그러면 네. 단기적으로는 지금 조금 뭐 차익 실현해야 되는지 개인 투자자분들도 최근에는 이제 주식뿐만 아니라 ETF를 통해서 채권 투자도 많이 하거든요. 간단하게 한번 말씀 부탁드릴게요. 네, 아무래도 뭐 12월 FOMC가 12월 중순에 있기도 하고요. 그럼 그 전에 발표되는 지표들은 고용 보고서가 하나가 있을 거고요. 뭐 PC 물가도 또 있을 거고요. CPI는 아마도 발표가 그러니까 초에 아마 발표가 될 것 같긴 한데 여러 가지 또 물가나 고용 지표를 보실 수가 있을 텐데 이제 아무래도 방향성은 물가는 사실 둔화가 되는 근원 물가 중심으로 둔화가 되는 지표가 아마도 나올 거고 고용 지표도 실업률이 뭐 유지가 되거나 소폭 올라가는 방향성으로 아마 보실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네. 그러면 당연히 그러한 지표가 나오면은 12월 FOMC 동결 확실하다. 그리고 뭐 사실 여러 가지 또 상황이나 발언들을 봤을 때 도비시하게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네. 뭔가 제 생각과 다르게 금리가 오히려 FOMC 전까지는 굉장히 무겁게 흘러갈 수 있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가격이 더 올라가려면 금리가 더 많이 빠져줘야 그렇죠. 되는데 지금은 거의 한 달 반 정도 동안 금리가 앞서 말씀 주신 것처럼 70bp 가까이 빠져 있는 상태다 보니 가격이 더 올라가려면 더 그 이상으로 또 많이 빠져줘야 되지만 사실 그렇게까지 많이 빠지는 레벨을 기대하기에는 아직까지는 연준의 스탠스가 조금은 중립적이기도 중립적이다. 하고 조금은 보수적이기도 하고 네. 함으로 이제 좀 추가적인 매수보단 좀 정리를 하셨다가 이제 FOMC 끝나면서 방향성 확인하셨을 때 들어가시는 게 좀 더 확실하지 않을까 싶어요. 오늘 가서 일부 차익 실현을 하고 제가 좀 맛있는 거를 또 얻어먹을 수 있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오늘 금통위도 있고 최근에 이 채권 랠리에 대한 배경 그리고 앞으로에 대한 전망까지 다뤄봤습니다. 지금까지 우회영 이베스트 투자증권 선임연구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